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키통 아저씨 이철입니다. 오늘 먼저 제 이야기의 주제를 연상할 수 있는 소재 두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960년대, 70년대 미국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미국 4인조 보컬 그룹의 CCR이죠. CCR의 그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모카밭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첫머리를 이제 흥얼거리는 식으로 좀 쑥스럽지만 소개를 하면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mama rocked me in the cradle. 뭐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인데요. 뭐 노래 내용은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갓난아기였을 적에 나의 어머니가 그 요람에서 나를 흔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모카밭이었다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18세기 초니까 1718년에 이스탄불에 주재하는 영국 대사 부인 레이디 메리 워틀리 몬테규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대사 부인은 그 당시 오스만 제국의 상황을 잘 묘사를 한 그 편지를 그 본국에 보내는데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718년 3월 16일자로 이제 보낸 편지에 한 기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자신의 그 관제에서 일하는 이제 시종들을 이게 설명하는 기절입니다. 우리 관저에서 마부는 아랍인, 또 하인은 프랑스, 영국, 독일인이었고 간호사는 아르메니아인, 하녀는 러시아와 그리스인, 그리고 집사는 이태리아인, 경호는 예니체리 투르크멘이었다라는 이런 편지를 영국에 보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CCR의 모카밭과 지금 말씀드린 영국 대사 부인의 그 편지 내용으로 여러분 제가 오늘 무엇을 얘기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네, 쉽지는 않겠지만 노예입니다. 앞에 CCR이 불렀던 노래 모카밭은 흑인 노예들이 일했던 미국의 대농장 모카밭과 관련된 노래였고요. 두 번째 오스만 제국의 그 영국 대사 부인의 편지는 자신이 관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백인 노예였다. 이런 함축적인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여기서 노예는 인류 사회가 시작될 때부터 서구에서는 19세기까지 그리고 이슬람 세계에서는 20세기까지 노예의 쓰임은 그리고 노예 제도는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 사회에서 상당히 뿌리 깊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노예의 그 쓰임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그 모카밭이라는 노래와 연상되는 그 흑인 노예는 서구인들이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마구잡이 사들여서 서인도 제도나 아메리카로 팔았던 소위 이른바 그 삼각무역의 정점을 찍은 역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 방송에서는 유럽인들에 의한 흑인 노예 무역에 관해서는 생략하고요. 아까 두 번째 사례에서 보셨던 백인 노예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백인 노예는 이슬람 세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앞에 설명을 제가 생략했던 서구의 그 삼각무역, 그 노예 무역이 흑인이 주체였다면 이슬람 세계에서의 그 노예는 백인이 주체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슬람 종교에서는 꾸란이라는 성서가 있는데요. 이 꾸란에서는 신과 인간을 구분하면서 신은 주인이고 인간은 노예로 보았습니다. 아랍어로는 ABD, 압드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신의 노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꾸란에서는 노예에 관한 여러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예를 사회 구성원의 한편으로 보고요. 노예를 혹사하거나 학대하는 것을 금지했고 또 믿음이 좋은 노예라면 그 주인은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조항도 있고 또 노예와 종과도 성적 관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노예는 서구의 그 노예와 비교할 때 그 지위나 이용 목적에서 큰 차별이 있었습니다. 서구는 노예를 인간의 인격이 완전히 박탈된 하나의 물건으로 본 것에 비하면 이슬람의 그 노예는 인간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대우를 했다는 것이 달랐고요. 이용 목적에서 서구는 면화, 담배, 사탕수수, 커피, 바나나 재배 같은 거대 플랜테이션에서 경제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반면에 이슬람 세계에서 노예는 남자들은 군사 노예나 궁정 수비대에 많이 동원되었고요. 여성은 통치자의 그 개인 궁전이라 할 수 있는 하렘에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서구의 흑인
노예 무역이 주로 남성을 위주로 거래되었다면 이슬람 세계에서의 그 노예 무역은 남성과 더불어 여성도 많이 거래되었다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슬람 세계에서는 언제부터 이런 노예 거래가 생겼을까요? 이슬람 종교는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제 탄생을 하는데요. 이슬람이 탄생하기 전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이미 숫자는 적지만 노예가 있었습니다. 전쟁 포로는 노예가 되었고,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노예가 되었고요. 상대 부족을 단죄하기 위한 보복 납치, 그리고 어린아이들 거래하는 것은 일종의 노예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확장되면서 이제 이슬람 제국이 형성되었고요. 이슬람 제국의 통치자들은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 그리고 그 궁전의 시녀들과 함께 사는 하렘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 하렘에 이제 노예 여성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노예라는 영어 단어가 슬레이브인데요. 아랍인들이 이 발칸 반도에 있는 슬라브인들을 이제 노예로 납치한 것이 연유되어서 노예라는 단어가 슬레이브가 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제 우마이야나 아바스 같은 이슬람 제국을 비롯해서 그 뒤를 이은 수니파, 시아파의 모든 그 이슬람 제국들이 군사나 군대 조직을 위해서 이제 용병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용병을 이제 채우는 과정에서 노예 거래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노동력을 대신해서 사용하던 이제 노예가 이제 국제 무역의 이제 수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453년, 역사적으로 1453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해인데요. 바로 투르크인들에 의한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정복하고 이제 비잔팀을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이제 중세가 마감되고 근대가 시작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해가 바로 1453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스만 제국의 이 비잔티움 제국 정복에 따라서 이제 노예 무역이라는 차원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오스만 제국이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정복하면서 이제 지중해를 장악하게 되니까, 그를 계기로 유럽인들은 지중해를 대신해서 저 넓은 대서양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었죠. 그러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데, 바로 이때부터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눈을 돌려서 이제 흑인들을 잡아서 아메리카로 이게 파는 국제 무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서구가 아프리카에 눈을 돌려 이제 노예 국제 무역을 시작한 것이 16세기부터 19세까지 약 300년 계속되었는데, 이 노예 무역 차원에서 기독교 세계 서양이나 이슬람 세계에서도 같은 시기에 노예 국제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는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아메리카에 팔아넘겼고요. 이슬람 세계는 지역은 다르지만 같은 시기에 노예 무역 거래를 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노예를 획득하는 그 루트는 크게 이제 세 군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발칸 지역이라고 하는 동유럽에 있는 슬라브족,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 중앙아시아에 있는 투르크계 계통의 부족들, 그리고 세 번째는 북부 아프리카의 그 사하라 사막국, 그리고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거래했는데, 이것이 이슬람 세계의 그 노예를 거래하는 중요한 루트였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노예 수요가 왜 발생했을까요? 첫 번째는 노예 병사로만 이 군대를 조직했던 맘루크 제국의 그 노예 수요가 가장 컸습니다. 이 맘루크 제국은 이집트를 이제 수도로 한 이슬람 수니파 제국이었는데요. 나라의 국방을 완전히 100% 영토 밖의 그 용병들, 노예들로만 구성했기 때문에 노예 수입이 가장 많았던 제국이 바로 맘루크 제국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제 지중해에서 이제 해전을 해야 되는데 갤리선에서 노를 젓는 병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갤리선은 완전히 배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인간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노를 젓는 병사의 수요가 많았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유럽과 지중해에서 이제 패권을 얻고 경쟁을 했는데, 해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갤리선도 많아야 됐고, 또 갤리선을 그 노젓는 병사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도 노예가 필요했습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국경수비대, 궁정수비대 같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노예로 충당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통치자의 개인적인 궁전인 하렘에서의 수요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럼 이슬람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노예 공급원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슬람 세계에서 맹주는 오스만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슬람 세계에서 오스만 제국이 노예 거래를 제일 많이 했던 나라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과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었던 크림 반도가 이슬람 세계 노예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공급처가 되었습니다. 현재 크림 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로 속해 있는 지역인데 아주 중요한 군사적인 또 경제적인 거점이었습니다. 이 크림 반도에 있는 이제 카파에서 처음 이 노예 무역을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탈리아의 제노바 공화국의 상인들이었습니다. 이 제노바 상인들이 12세기에서부터 15세기까지 이 지역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면서요, 흑해 북부에서 슬라브인 그리고 카카스인 튀르크계 부족들을 노예로 잡아서 무슬림 시장에 이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말하자면 제노아 상인들은 자신들이 획득한 또는 자신들이 거래한 사람들을 무슬림 시장에 팔았는데 그 노예들은 흑인이 아닌 백인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제노바 상인에 이어서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크림 반도에 이제 크림 칸국이 생기는데 이 크림 칸국은 오스만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림 칸국이 오스만 제국에 노예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흑해 북부에 있는 그 크림 반도는 12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슬람 세계에 백인 노예를 공급하는 중요한 노예 무역 거점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슬람 세계에 노예 공급원이 되었던 곳은 또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가 있는 지중해 해안이었습니다. 이른바 바르바리 해안에서 활동했던 그 해적들, 일명 바르바리 해적들이 또 이슬람 세계에 백인 노예를 공급하는 중요한 공급원이었습니다. 이 모로코와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는 날이 너무 덥고 또 사막지대여서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럽에 배를 납포하고 선원들을 납치하고 하는 그런 해적 활동이 아주 횡행했던 곳이 바로 이 바르바리 해안이었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지중해에 대한 완전 패권을 넣고 유럽과 경쟁하게 되었는데 지중해 패권 제패라는 목적을 빌미로 오스만 제국에서는 이 지중해 해안에서 벌어지는 이 바르바리 해적단들의 해적 활동을 자국의 이익 목적에 따라서 이들을 뒤에서 후원해 줬습니다. 이 바르바리 해적들을 후견한 것은 단지 오스만 제국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별 볼 일 없었던 영국을 강한 제국으로 만들었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도 영국은 이 바르바리 해적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바르바리 해적의 그 최초의 타겟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그 남부 그 지중해 해안 도시를 약탈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무슬림들은 무어인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1492년에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에서 추방당한 아랍인들이 주로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쫓겨난 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스페인을 비롯해서 지중해 남부 그 해안 가까이에 있는 그 나라들을 약탈하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발전해서 이 해적 사업이 엄청히 돈을 벌 일은 사업이라는 것을 이 해적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 오스만 제국이 이제 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갤리선에서 노젓는 병사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1580년대부터 1640년대까지 약 60년 동안은요, 갤리선이 노젓는 노예 수요가 아주 폭발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이 바르바리 해적단의 그 해적 활동과 함께 이슬람 세계 백인 노예를 팔아넘기는 성수기였습니다. 이 바르바리 해안에서 이제 수십 척의
그 갤리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선장이라고 하는데요. 선장, REIS, 그러니까 레이스라고 했습니다. 레이스가 되면, 즉 선장이 되면 이제 갑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말이죠. 또 재미있는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데, 보통 선장은 이 지역에서 무슬림의 아랍인들이 선장이 되었지만, 이 해적 산업이 이제 돈 버는 산업이라고 알려지게 되자 영국, 폴란드, 스웨덴, 덴마크 같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해서 이제 선장이 되었습니다. 바르바리 해적단 안에는 유럽인 선장들이 이끄는 그 해적단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바르바리 해적단의 그 약탈과 납치 활동으로 인해서 유럽 여러 나라들은 수세기 동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상인과 배를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했고, 각 나라의 주교나 지도자들은 이 해적단이 제시하는 몸값을 지불하는데 전전긍긍했습니다. 바르바리 해적단들이 지중해 남부 유럽 국가들의 그 도시를 침략하고 약탈을 하자 남부 유럽 나라들은 이 해적단을 막으려고 방벽도 쌓고 또 성곽도 막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태리,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는 만약 해적단들이 이제 출몰하게 되면 수시간 내에 정찰대나 기병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체계도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러자 이 해적단들은 유럽 여러 나라들에게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습 공격하는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유럽의 그 주교나 또는 부유한 상인들이 있는 그 옷으로 위장을 하고, 또 이 배가 적군의 배가 아닌 그 아군의 배라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각종 깃발이나 이렇게 배너들을 항상 배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바르바리 해적단들이 이제 획득한 그 백인 노예를 이제 무슬림 세계에 이렇게 팔았는데, 자, 노예를 획득해서 상대방에게 팔아 넘기기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납치하는 절차가 있고요. 이 납치한 인원들을 이제 배에다 선적하는 문제, 그리고 상대방에 이제 판매하는 절차,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 바르바리 해적단들은 이런 중간 절차를 타인에게 의뢰하지 않고 전적으로 독자적으로 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슬림 세계로부터 받는 그 맛에 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성공 보수 같은 그 대가도 무슬림의 주인으로부터 받아내는 그런 재미도 쏠쏠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바르바리 해적단들은 이제 18세기 들어서면서부터 그 거래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 해적단들이 지중해 국가들과 이제 계약을 맺고 공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해적 활동이 거의 공식화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18세기 들어가면 1776년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이 되었는데요. 이제 신생국 이제 미국이 지중해에 이제 베시호라는 이제 상선을 파견했는데, 자, 이 상선도 예 없이 해적단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적단들은 미국에 대해 상당히 높은 몸값을 요구하고 또 그 대가를 받았는데, 연이어서 미국 상선에 대한 그 납포와 몸값 지불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건국된 지 22년 후인 1798년에 미국의 해군부가 설치되었는데요. 미국 해군부는 1801년부터 1815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바르바리 해적단과의 그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합니다. 1830년에 프랑스가 알제리를 식민지로 만들고 스페인이 모로코를 식민지로 이제 만들면서 이제 바르바리 해적단의 활동은 완전히 종식되었습니다. 자, 이슬람 세계의 노예 무역의 그 공급원이 되었던 이제 크림반도와 아프리카 북부 지역 지중해 연안의 그 바르바리 해적단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노예제도 폐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노예 무역을 세계적인 국제 무역으로 확산시킨 나라가 영국이었는데요. 그런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제일 먼저 폐지되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노예 무역을 통해서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엄청난 그 부유 국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영국은 세계 최대 노예 무역국이라는 그 오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국에서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계몽주의자, 인도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노예제도 폐지에 대한 그 운동이 일어나고요. 영국이 1933년에 처음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자 흑인 노예를 가장 많이 이용했던 미국은 영국보다 한 30년 후인 1865년에 노예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슬람 세계 종주국인 오스만 제국에서 노예제도 폐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스만 제국은 다른 이슬람 아랍 국가에 비해서 노예제도를 선도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서는 3단계를 거쳐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는데요. 1847년에는 동부 아프리카에 대한 노예 무역을 폐지를 했고요. 1854년에는 조지아와 카카스 지역의 노예 무역을 폐지시켰고 3년 후인 1857년에는 전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노예 무역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924년에 오스만 제국을 계승한 튀르키예 공화국이 건국된 직후 노예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슬람 세계 종주국인 오스만 제국에서 노예 제도 폐지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있었던 노예 제도 폐지와 동시대에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슬람 아랍 국가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에서는 1929년에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고요. 사우디와 예멘에서는 1962년,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인 그 모리타니아에서는 1981년에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비록 오스만 제국이 노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데는 영국과 미국에 비해서는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다른 이슬람 국가들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 노예 제도가 서구에 비해 왜 늦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슬람 세계에서 노예 신분은 명목상의 지위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노예라는 신분으로 이제 들어와서 자유인으로 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개방되어 있었고요. 따라서 주인과 노예 간의 관계가 그렇게 엄밀하지 않은 것도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슬림들은 꾸란이나 예언자 무함마드의 그 언행을 삶의 기본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데요. 꾸란이나 무함마드의 언행 기록인 하디스에 이 노예를 해방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그 노예 그 제도를 서구보다는 오래 유지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슬람 세계에서 이루어졌던 백인 노예 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